이상, 전북 서부에는 최대 40cm가 넘는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은 최대 20cm 이상,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2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 출퇴근에만 매일 평균 1시간 20분을 쓴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네요.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전이 제일 많았고 오후 5시부터 6시 이맘때가 그 다음이었다고 해요. 거꾸로 저녁에 출근하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길 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심평 변호사 등 정치권 안팎 인사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테나 뮤직 뮤지션들이 부릅니다. 겨울의 우리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겨울을 데리고 왔네. 생각해보면 올해는 모두가 힘들었지. 보고 싶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니? 참 많은 게 변했구나 1년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 같아 12월의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너.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많이 춥네요. 옷차림 단단히 다들 입으시고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서 면직안을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동훈 전 장관이라고 칭하고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 이임식이 진행이 됐고 이제 끝났네요. 그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오늘부터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체제로 돌입하는 안이 확정이 됐지요. 네, 오늘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 인선 기준을 설명을 했는데 이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 또 이제 당정 관계에 대한 여론에 부응하는 인물, 또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전 장관이다. 이런 네.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 한 전 장관은 지금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임식 진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장관이 이제 조금 전에 이임식을 하면서 퇴임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간략히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비하고 싶었다 하고요. 그리고 저의 능력이 부족해 있을 거다.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고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똑같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짧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하고 행운을 빈다 하고 짧은 퇴임사를 끝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이제 국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뒤에 정치권 내용 얘기하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예산안을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통과가 됐는데 예산안 처리해야 하는 법적 시한이 이달 2일이었으니까 3주나 지각한 겁니다. 네네. 당초 정부는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대략 656조 정도 좀 조금 넘는 규모로 내년 예산안 편성해서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 4조 2천억 원은 감액하기로 했고요. 기존에 대폭 삭감돼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가령 연구개발 예산 대표적이죠. R&D 이것도, 예산이요? 네. 예, 예. 그리고 새만금 관련 예산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네. 결국 총 예산 규모는 기존안과 좀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소액 투자자분들은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뭐 양도세까지는 내지 않습니다만은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잖아요. 네. 내년부터 대주주는 어디까지 기준인가? 이 기준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한 종목을 연말 기준 가치로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네. 혹은 이제 특정 종목 지분율이 뭐 유가증권 시장 기준 시장마다 조금 다른데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기준으로는 1%를 넘으면 대주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보유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 이제 아까 두 가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보유 가치 기준, 하나는 지분율 기준인데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보유 가치 기준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세를 내는 집단이 좀 줄겠네요. 네, 대폭 예, 줄어들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 기획재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연말이 되면요, 주식 큰 손들 중에서 이제 대주주 기준 넘기지 않으려고 주식 매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면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50억 원어치에는 미치지 않았던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걱정이 없으니까 뭐 이런 이유로 사실 뭐 굳이 주식을 내다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기준을 손질한 이유로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히니까 그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세수가 크게 줄면서 지금 재정적자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대주주 기준 완화한 것 자체가 뭐 총선용 감색카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쭉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법조 쪽에 아주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판결들이 좀 중요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대법원에는 이제 피해 당사자가 한 명도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족들만 자리를 했는데요. 소송이 이렇게 10년 안팎으로 이어지면서 일제에 강제 동원됐던 당사자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당사자분들은 참석을 못하셨고 유족들만 자리를 한 상태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자, 근데 일전에도 그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일본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셨던 판결이 2018년에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던 판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일본 기업들이 아직 법원의 배상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당시 소송의 피해자들과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 소송 결과를 보고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추가로 제기한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2차 소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2018년 판결 이후에도 1, 2심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는데 이 대부분 이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논리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데 오늘 판결을 보면요.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1, 2심의 계류 중에 사건 원고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이제 하급심에서도 모두 2018년 판결 기준으로 소멸시효 따지게 되니까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뭐 소멸시효는 사실상 좀 없어진다면 치더라도 이게 실제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 배상금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년 전에 이제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 국내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내렸을 정도인데 이 사건 아직 대법원에 좀 계류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또 특히나 이제 배상금 지급 문제를 계속 이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일본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꾸리고 우리 정부가 판결금과 지원이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좀 수령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도 하나 봤고요. 소멸시효가 좀 사실상 따지지 않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 판결도 오늘 있었습니까? 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의 수용기간만큼 1년당 8천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요. 2년이면 1억 6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이제 경찰 등 공권력이 불황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이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다가 강제 수용했던 사건인데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최소 3만 8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만 8천여 명. 60년부터 92년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좀 충격이 있었죠. 그리고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공개한 일이 있으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게 벌써 6년 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이제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때 국내 미투 운동이 촉발되기도 했었는데 서지현 전 검사가 이제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이 서 전 검사가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습니까? 네, 이미 원심에서도 패소했는데 그대로 판결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2018
2018년 1월에 서정 검사가 이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맡고 있던 안전검사장에게 강제추행당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제 안전검사가 승진한 다음에 보복 인사 피해까지 줬다. 이런 사실을 이제 폭로했던 사건인데요. 네네.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고요. 근데 당시 서정 검사는 안전검사장은 물론이고 이제 안전검사장에게 직무를 맡겼던 국가 역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건데 1, 2심 법원 모두 서정 검사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법원까지 패소 확정 판결을 한 거는 이 지금 서 전 검사가 주장했던 사실이 뭐 소명되거나 증명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피해 사실이 입증이 안 돼서 그런 건 압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으나 예. 결국 소멸시효가 걸림돌이 됐던 건데요. 네. 강제추행에 따른 이제 피해 사실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알게 된 게 이제 3년 알게 된 이후로도 3년이 넘어서 소송 제기했다. 네, 너무 네. 늦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해당되진 않습니다만 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도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이 관련된 사건 내용이 최초에도 1, 2심에서도 패소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또 그대로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게 뭐 피해 사실이 입증 안 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네. 소멸시효가 걸림돌이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판결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결과도 오늘 나왔네요. 네, 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벌금형이 나왔어요. 네. 네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뭐 유튜브 방송에도 나오고 뭐 라디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나와서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자기하고 또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차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도 했고 유 전 이사장 역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것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겁니다. 이 오늘 뭐 선고 이후에 유 전 이사장도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직접 예. 취재진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유 전 이사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 이런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1심 판결 당시 이제 이 피고인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만 항소를 한 게 아니라 검찰도 항소를 했었던 게 검찰은 지금 줄곧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 전 이사장은 일단은 이번에는 판결문 받아보고 상고할지 말지 결정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상고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날씨 소식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뭐 오늘이 이번 겨울도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하던데 아침에 네. 내일은 더 춥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서울이 영하 14.4도 뭐 이 숫자도 충격적입니다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제 체감 온도가 영하 22.3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파경보 지역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부에 이어서 전북과 경북에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됐고요. 남해안에는 새로 한파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영하 20도가 넘는 맹추위에 눈까지 또 겹치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았고 네. 또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전국에서 수십 건씩 발생했고요. 한랭 질환자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특히 폭설이 쏟아진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지연 운항도 잇따랐고요. 문제는 내일도 이제 맹추위가 이어진다는 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별로 영하 20도에서 5도 정도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을 거라고 하고요. 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도 일대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 지금도 이면도로 뭐 골목길, 뭐 경사진 도로는 눈이 쌓인 데다 이게 또 빙판길까지 돼가지고 네네.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뭐 이제 보행자, 운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비행에서도 항공편 그렇습니다. 차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362님께서 옷을 잔뜩 껴입고 나왔는데 찬바람에 얼굴이 다 시리네요. 모두 추위 조심하세요 하시고 2856님 제주공항에 와 있는데요. 제설 작업을 진행하느라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 KBS에도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12시 15분 제주로 가는 김포발 비행기가 제주까지 갔는데
한 서너 번 착륙 시도를 하다가 이게 제설 작업이 안 되고 기상이 악화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서 네.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었습니다. 아직 제주도에 좀 폭설 때문에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소라와 슈가가 부른 신청곡입니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쓸쓸한 내 심장 소리가 미칠 것만 같아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나를 위로하는 너도마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을 파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탁순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든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눈길 또 빙판길 교통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서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막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전 구간 통과하는데 35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대감 분기점에서 삼락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부터 모가까지 한 번에 10km 정체고요. 더 가서 중부 1터널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북천안에서 입장 휴게소까지 밀리고 이후로 경기권에서는 오산과 기흥, 수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회면 사건 사고 소식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장갑질 119 이진아 노무사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진아 노무사님께도 오셨으니까 직장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뭐 최근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회식 갑질 관련 또 분석 결과도 발표가 됐던데 이진아 노무사님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직장갑질 119에서 분기별로 예. 직장인들 1000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내 감수성 지수라는 거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네. 2022년보다 오히려 2023년에 지수가 떨어진 문항들 중에 그 항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라든가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술이 싫어도 한두 잔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식이라는 자리는 어떤 조직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고 네. 이 회식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은 직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직원으로 평가받는 경우들이 이런 인식들 속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이메일 상담 진행했던 1,703건을 분석한 결과 네. 그 중에 이제 회식과 관련된 이제 제보가 그러니까 48건이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예. 회식을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음주를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회식에 참여하지 않을 거면 적어도 n분의 1 해서 회식비를 내라라고 한다라든가 예. 뭐 아니면은 당신은 회식에 참여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배제를 한다라든가 하는 식의 회식과 관련된 괴롭힘이 여전히 이제 접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회식을 참가하는 걸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반대로 아니 자유의사에 맡기면 이거 또 콕 찍어서 오지 마 이것도 좀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조직 내에서의 어떤 평가나 혹은 사회적인 관계 그 안에서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인식들이 여전히 팽배하다라면 네. 회식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은 내 업무가 적절하게 적정하게 조직 내에서 평가받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 없는 배제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술자리 회식을 잘 가고 잘 즐기는 사람이 평가도 좋게 받는 것 같다라는 인식도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제보가 들어왔던 건들 중에 보면은 이제 상사로부터 회식 같은 거 잘 참여해야 나도 너한테 이제 일정한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 고려를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든가 아니 회식도 참여하지 않고 회식비도 제대로 내지 않을 거면 너 그냥 다른 부서 가라라든가 회식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장해서 업무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상사의 발언들을 접했을 때 일반 직원들은 당연하게 내가 회식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혹은 회식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 조직 생활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식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데 회식비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아요. 이런 불만 사례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안 오는 대신에 돈이라도 내 뭐 이런 식의 강요 같은 거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 참여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다 참여해라. 뭐 이런 아이디어였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할 때는 불참 사유 적어서 결제받아라. 그리고 회식을 안 오는 불참 사유를 적어서 결제를 받으라고요? 그죠. 결제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이제 제보에 들어온 사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매달 몇만 원씩 내는 이 회식비를 내면 아까워서라도 회식에 오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문제는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그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 역시도 암묵적으로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거죠. 우리가 그 술을 한두 잔 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고 흥분하다 보면은 왕왕 일어나는 소식들이 뭐 희롱당했다, 뭐 희롱성 발언을 들었다, 뭐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들도 좀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 경향이 있나요? 여전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혹은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라는 이제 신고나 이런 내용들을 접해봤을 때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회의 또는 1대1의 이제 업무 피드백 자리 아니면은 거의 다 사실은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술 한잔 들어가고 서로의 경계가 좀 더 낮아졌을 때 좀 수준을 넘는 혹은 수위를 넘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까지가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거죠. 참 저도 항상 좀 생각했던 게 술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가면 더 즐거우실 텐데 괜히 같이 가서 막 늦게까지 소위 말해서 달리면 그게 단합에 도움이 되냐. 다음날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조직을 더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 즐기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까 그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일부러 회식에 빼는 경우도 좀 있나 보네요. 그런 경우도 여전히 네. 이제 제보에 들어왔던 건들 중에서도 확인했던 내용들인데요. 회식 배제 건이 뭐 별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회식을 강요받는 경우들이 30건이 확인이 됐다라면 회식에서 배제되는 건이 18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네요. 일종의 따돌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따돌리는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다양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취득해야 조직 내에서 자기 역할이나 자기의 어떤 업무나 혹은 자기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텐데 그런 정보에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관계가 멀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관계에서 배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공식적으로 서로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하거나 조직 내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교류될 수 있는 이런 회식이나 이런 장소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문득 그런 게 궁금합니다. 손 변호사님. 혹시 이거 회식도 우리 업무의 다 연장이고 한데 단합을 위해서 같이 가야지 해서 갔어요. 그러면 갈 때 그러면 저 초과 수당 올려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성립될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회식 시간을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봐서 이게 초과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상은 연장근로와 마찬가지인데 시작하면 9시, 10시, 11시까지 이제 함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좀 불편해서 가기 싫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점심시간에 회식을 한다거나 회식을 이제 낮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로시간에 어느 정도 맞춰서 네네네.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장이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평가되면 특히 회사의 공금으로 가거나 회사의 중요 직책인 사람들이 모아서 가는데 거기서 문제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서 성희롱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업자의 보호 배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사업자는 성희롱으로부터 그 방지해줘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공식적인 회식 자리라면 법률상으로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회사가 회식을 적극 격려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변수 가능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줄이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2차, 3차 가면은 네네. 뭐 집에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직장 갑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회식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외 과거에도 뭐 그 사무실 한복판에서 막 뺨을 막 때리는 상사의 영상도 돌고 이랬었잖아요. 직장 갑질에서 폭력도 직장 폭행도 제보가 꽤 있나요? 네, 꽤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 폭행죄가 들어오면서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더 엄중하게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네.
직장갑질 119에 1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 제보 112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폭행 피해 제보가 65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점장이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한다고 영업사원을 향해서 폭언을 하거나 예. 또 뺨을 때리거나 또 심지어 목을 졸리는 피해를 당했다. 이런 와. 제보도 들어왔고요. 목 예. 졸리는 건 정말 심각한 수준의 폭력 범죄라고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회식 자리 등지에서도 이제 술자리 끝나고 상무를 집에까지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우산으로 때린다거나 하는 이제 피해를 입은 직장인도 있었고요. 참. 네. 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제보자는 식당 사장이 알려지지도 않은 부분에 마음에 들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로 정강이뼈를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가 나도록 머리를 때려서 뭐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을 입은 사례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아, 너무한데요. 사실은 네. 단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례에서는 불붙은 담배를 눈에 가까이 가서 불로 지져버린다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다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은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예, 예, 이게 예. 하필 직장 내에서 발생해서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 네네. 이거는 사실 다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폭언이나 폭행의 종류의 갑질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직장갑질 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이상 그 설문조사 결과 예. 1000명 중 15.3% 153명이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 아. 네, 사무직 14%, 생산직 17%, 서비스직 15%. 그러니까 직종과 상관없이 그러네요. 어디에나 갑질하고 폭력적인 상사는 존재한다. 폭언과 폭행이요. 네, 그 야. 사실을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7555님께서 주말에 회식이란 이름으로 등산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하는데 노무사님 이런 접수도 꽤 들어오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주말에 회식이란 이름으로 등산을 가자고요? 뭐 이제 명목이 회식인 거고 사실상은 이제 등산을 간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문제 삼을 때는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었냐. 네네네. 정말 그러니까 가자는 말을 너무 강요로 들어서 그렇지 제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업무 지시였다. 예, 예. 이 시간을 업무 시간으로서 나에게 연장 근로를 강요한 거였다라고 보려면 그만큼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자 당연히 가야지라고 상사가 얘기하는데 네. 그런 자리에 저는 이날 쉬는 날이니까 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신 그런 폭언, 폭행 이런 행위들이 그 근로기준법상에도 폭행 관련된 뭐 문구나 조항이 있나요?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는데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정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엄청 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예. 실제로 내가 회사 내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것을 강화하지 않고는 또 직장 상사나 사장을 또 고소고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 보니 네네. 많은 사람들이 폭행의 피해를 입어도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이고. 그리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만 따돌림을 당할까 봐 고소하지 못하다. 길거리 가서 한 대 맞아도 우리 다 고소하거든요. 네네. 근데 직장 내에서 막 갈비뼈 금이 갔는데 고소를 하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월적 지위에 눌려 있는 관계. 네. 이게 사실은 직장 내 갑질의 본질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이게 계속 막 끙끙대고 소갈이 하다 보면은 정말 화병 나거든요. 그러다가는 뭐 우울함에 못 이겨서 나중에는 이런 괴롭힘이나 폭언, 갑질 등 행위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농사님 이런 경우에는 혹시 뭐 산업재해로 산재 판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폭언이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거나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심리 상태 속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됐을 때 네.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혹시 사례도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네. 직장합자 119에서 자살 산재 현황 분석 토론회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자살 산재를 신청한 97명 가운데 좀 질병 판정서를 쭉 모았더니 네네. 이제 85건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각 85건들을 일일이 다 분석해 보면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이제 자살 산재를 신청한 건이 2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5건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직에 계시다가 네. 연구직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연구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조직 내에서 라인을 잘못하신 거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연구에서 배제되고 네네. 뭐 집단 연구에서도 계속 배제되고 예. 연구가 할당이 안 되고 하면서 연구 실적의 최하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구충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 요청을 했지만 뭐 네가 잘 프로젝트에 합류하도록 노력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했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아무런 이제 연구 실적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감수하다가 네. 마지막 이제 상사로부터 또다시 프로젝트 합류를 거절당하는 메일을 받으시고는 혼자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케이스도 있으셨고요. 네네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분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딱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에서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변에서 이제 쟤는 지금 라인을 좀 잘못하네라는 시선 때문에 제대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네. 어떤 상사들은 이제 이분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다니면서 이분의 입지를 더욱더 조직 내에서 좁혀들게 만들었던 그런 네네. 발언들 속에서 이분이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면서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갔던 사례들이 예. 있었고 예, 예. 그 외에도 뭐 왜 그렇게까지 버티셨는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임금이 체불되는 과정에서도 네. 끝까지 이제 사장을 믿고 임금이 체불되는 회사 속에서 회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숙소까지 빼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직원에게 너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밀린 월급의 일부라도 좀 빨리 주실 순 없냐 이렇게 네네. 얘기했더니 너처럼 그렇게 돈만 보고 일하는 애랑은 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고 통보를 했고 그 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자살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자살 산재 요 사건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좀 극단적인 과정들이나 내용들이 있기도 한데 사실 가만 살펴보면 아주 작은 폭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용인되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받는 상황에 노출되시는 경우들이 네. 많다란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습니다. 그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갑질을 소위 말해서 당했어요. 쭉 오랜 기간 당했는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산재 판정 받으면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들어오면서요. 법률 상담도 늘어나고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징계 사건을 다투는 사건도 많아지고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직무상 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법원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실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승선하는 선박에 타시는 승선 근무 예비역 같은 경우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선택했다. 근딱전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직무상 사망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아, 네. 캐디 사건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증거관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망을 할 때는 정신과 치료의 내역이나 그 의무기록지에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왔는지를 이제 기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요. 예. 이런 정도에 이르면은 이제 보통은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하급 직원 같은 경우를 녹음을 한다거나 그걸 기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는 어떤 진술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팀원 전체를 다 그 면담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폭언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는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장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건 의무 기록지입니다. 의무 기록이요. 진단서, 그 원인 정신과 관계. 뭐 상담 기록이라도 받았던가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업무 네네. 메일이나 문자나 예를 들면 폭언한 녹음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788님께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제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이 노출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보가 무서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네요. 신상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서 피해자 조치도 있고 가해자 조치도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근무 부서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를 자연히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상사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일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열 수는 없고 예, 예. 사실조사 결과 이런 여러 가지 갑질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면 회사 내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하급 직원들이 보호되고 또 이런 선례가 있으면 다른 직원들도 좀 조심하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네, 네, 예, 상사가 나는 모욕을 준 게 아니고 정당한 질책을 했는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예. 갑질이라고 하는데 나는 억울한 사건도 꽤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상사분들께서 주의하실 거는 혼내실 때 혼내는 것도 정당한 업무일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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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업무상 뭔가 부족하면 당연히 상사로서 지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 네. 그리고 질책할 때 감정을 섞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요즘에 대표적인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네. 그 농사님 같은 그 아까 문자에서요. 실제로 제보가 들어올 때도 근데 제가 이런 제보하면 제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을까요?라고 좀 겁내면서 제보하신 분들 많으시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고인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신고인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만 특정되기 때문에 그 행위자에 소속되어 있었던 직원들 전체 면담을 하는 등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너무 광범위하게 조사가 좀 이뤄지는 측면이 있기는 네. 하지만 어쨌든 신고인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회사에서 괴롭힘 발생에 대한 인지가 되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조사가 이뤄졌을 때 특정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네. 괴롭힘의 행위라고 특정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 결과에 있어서 좀 피해자 혹은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조직 변화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장갑질 119에서 조직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한 조직에 들어가서 실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럴 때에도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세요. 그리고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름아름 아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괴롭힘으로 신고했을 때 누가 신고했대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대 이런 내용들이 진짜 금방 퍼져나가는 보이잖아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신고처를 외부에 설치해 두셔라. 그래서 아예 신고처를 외부에 두고 신고뿐 아니라 상담도 그래서 이 정도의 행위를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한다라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직 내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좀 상담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라 이런 네. 것들을 제안 드리죠. 네네. 그 어쨌든 앞서 우리가 뭐 산업재해까지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2단계까지 가지 않고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지도 꽤 지났는데 이게 잘 지켜지면 될 거로 생각되는데 이게 좀 어렵나 봐요. 좀 애매한 기준들이 있고 이런가요? 기준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행된 법이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지금 사례들이 좀 축적되고 있는데요. 기준은 일단 지위의 우월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상사가 되겠죠. 예. 적정 범위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 수인하는 정도 저 사람도 저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걸 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은 언성을 높이면서 혼내는데 이제 책상에 계산기를
책상으로 던졌어요. 폭력적인 행위죠. 네네네. 그럼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정적으로 실수한 거지 이례적인 사안만으로는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어떤 사람은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엄청 뭐라고 혼내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쌍스러운 발언들이 좀 섞입니다. 이런 건 모욕적으로 망신주기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괴롭힘으로 분류가 돼서요. 판례가 좀 더 축적이 되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질 것 같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돼서 징계가 일부 받잖아요. 경징계라도 대체적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직장 내 상사분들이 과거처럼 혼내시다가 뭐 징계위에 개최되는 분들 꽤 많아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에 큰 조직은 평가를 분리해서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평가하게 하는 걸 섞어서 합니다. 그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노무사님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직장 갑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또 보완이 필요할까 하는 거 짧게 한번 코멘트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업무상 지시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나 혹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업무상 지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한 업무 지시의 내용이었다면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본인의 업무 지시 스타일이나 내용이 혹은 방식이 정말로 정당한가를 한번 모두가 돌이켜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인됐던 방식으로의 업무 피드백이나 업무 지시 방식이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구박을 한다라거나 혹은 굉장히 스스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했던 그런 과거의 스타일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믿으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니까 그런 본인의 업무 지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문자로 어떤 분께서도 본인은 상사 입장인데 나는 회식을 시키는 게 난 필요하다고 보신대요. 8372님께서 이게 단합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식을 권유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가 이러고 물음 주셨는데 또 비슷한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만약에 그동안 너무 강압적으로 회식을 가자 하진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시가 아닌 협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괜찮아? 뭐 그러니까, 어려워? 뭐 이렇게. 아니면 어디로 회식 가면 좋을 것 같아? 어느 시간을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걸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그런 적이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직장갑질 119 이진아 노무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선규는 매년 겨울이 싫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늘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있는 선균의 가족.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창문과 냉기 가득한 집안은 뿌연 입김이 나올 정도인데요. 할아버지는 난방비를 벌기 위해 온종일 폐지를 주우려 다녀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천 원뿐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빠와 엄마 대신 지금껏 선규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밤마다 웅크린 채 잠을 청하는 두 분을 볼 때마다 선규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선균의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매우 춥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이 많고 토요일까지 사흘간이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영하 15도, 오늘보다 약간 더 내려앉을 수 있겠고요. 대구 활령 영하 21도, 파주 영하 20도, 부산 영하 7도 등으로 전국이 오늘만큼 춥거나 1, 2도가량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이 많습니다. 서울도 영하 7도에 그치면서 대부분 한파가 이어지다가 이번 한파는 토요일 낮부터 조금씩 나아져서 일요일부터 쭉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은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에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는 경기 서해안과 그 밖에 충청권, 전라 동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는 곳 있겠고요. 특히 충청과 전라권 많은 곳은 20cm 이상, 제주도는 5에서 15cm, 제주 산지 최고 50cm 이상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눈 오는 곳은 특히 한파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까지 겹쳐 있는 곳이 많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8도, 체감온도 영하 14.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024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최종 예산안 규모는 656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 금융안이 공개됐습니다. 1인당 평균 85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Late Night Talking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Things haven't been quite the same. There's a haze on the horizon, babe. It's only been a couple of days and I miss you. Yeah. Nothing really goes to plan. You stub your toe or break your can. I'll do everything I can to help you through. We've been doing all this late night talking about anything you want.
never been a fan of change, but I'd follow you to any place. If it's Hollywood or Bishopsgate, I'm coming too. If you're feeling down, I just wanna make you happier, baby. Wish I was around, I just wanna make you happier, baby. We've been doing all this late night talking about anything you wanna till the morning. Now you're in my life. I can't get you off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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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t even try to get you off my mind. Get you off my mind. We've been doing all this late night talking about anything you wanna till the morning. Now you're in my life. I can't get you off my mind. Can't get you off my mind. Late night talking. Can't get you off my mind. Late night talking. Won't even try. Late night talking. Can't get you off from all this late night talking.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끕니다. 정확하게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겠지요. 장관직을 뒤로 하고 이제 총선에 등판하는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비대위 체제 심평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추운 날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정치 개혁을 이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다라고 이렇게 추천의 말을 또 했고 한 장관도 수락을 했고 조금 전에 퇴임식도 끝났고 이제는 전 장관이 됐고요. 이제 뭐 취임만 앞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대위는 뭐 연내 출범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죠. 어제 그 신 변호사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확실히 결정됐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할 거다. 근데 그 발표가 이제 오늘이었고요. 이게 뭐 금요일이다, 주말이다, 뭐 다음 주다, 뭐 28일 본회 이후다, 뭐 내년이다, 뭐 심지어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뭐 더 끌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글쎄 뭐 더 끌 필요가 없었죠. 이미 뭐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한 거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본인 한동훈 전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마지막까지 어떤 고민을 했을지요? 뭐 제일 큰 그 고민은 네. 그 한 장관이 아직 그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야당을 상대한 그 경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과연 이런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떤 그 아주 그 험한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과연 그 파고를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한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뭐 한편은 또 기대가 섞이고 막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 SNS 통해서도 또 언론 통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하 불가론을 말씀을 해 오셨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한동훈 장관은 정리가 됐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더 낫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거 지금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거기에 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어제 뭐 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봤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중도층의 지지도가 그 아주 형편이 없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그 참작해서 한 장관이 그 각별히 그 앞으로 그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뭐 저는 어디까지나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이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나가기를 그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각에 존재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을 네. 한 장관이 그 유념 그 하셔야 될 겁니다. 그 한 장관이 그 특히 중도 소구력, 뭐 확장성 없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또 꼽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런 것을 좀 못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여론조사 외에도요. 글쎄요, 그 한 장관이 그동안 그 대야 투쟁의 그 점에 자신의 그 전력을 뭐 투구하다시피 했죠. 네. 그리고 그 한 장관이 그 법무장관으로서 그렇게 그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한 장관이 그 어떤 그 검사 출신으로서 그것을 그 염두에 두면서 법무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만은. 네네. 법무장관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그 이 기본을 그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형법과 민법이 1960년대 초반에 그 제정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막 그 많은 60년의 그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이 법안들을 막 그 땜빵을 하느라고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의 그 민법과 형법이 나라의 그 근본법이죠. 네. 이것을 그 개정을 해서 올바른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아주 많습니다. 또 그렇게 그 많은 그 저 학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은 네.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막 그 이 민법이나 형법의 개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도 했어야 될 것인데 물론 뭐 그 한 장관이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 뭐 장관들 한 게 있습니까? 뭐 그 역시 어떤 우리의 그 한계죠. 네네. 우리가 같은 법계를 취하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진작에 그 착수해서 훌륭한 그 법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만 전혀 거기 관한 뭐 기초 작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은 본업을 그렇게 훌륭히 해낸 장관은 아닌 상태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됐다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요. 예. 한동훈 전 장관의 등판 이후에 국민의힘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큰 변화는 없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그 한 장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 장관이 그런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네. 잘 해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그 아쉽게도 여야 간의 관계에서 한 장관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한다거나 지금 막 그런 것은 그 바라보기가 힘들고 네네. 여전히 그 반목과 대립 그 막 그런 정치가 계속될 것이 분명하죠. 네. 뭐 그런 점에서 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 아주 답답하실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뭐 오늘도 어젠가요? SNS도 올리셨던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예. 딱 취임을 해서 예. 다른 건 다 후순위로 하더라도 요 한두 가지 정도만큼은 꼭 해내야 되고 먼저 해야 된다라는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뭐 간단히 그 말씀드리자면은 그 저는 한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로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을 그 체제를 공격하는 내외부의 그 거칠고 거센 그 공격들이 그 계속될 것입니다. 네네. 이것을 그 막아내는 그 방어판 역할을 하는 튼튼한 그 비대위원회를 그 구성을 그 하시라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공격을 그 막아낼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 뭐 그런 분들을 그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네. 튼튼한 비대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둘째로 한 장관이 그 지금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중도층 그 소구력이 약한 것입니다. 네. 이런 그 중도 확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 나아가서 한 장관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잘된 입법으로 농지개혁법을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옳은 견해입니다. 이런 농지개혁법과 같은 우리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이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그 제시함으로써 네. 이 국민들의 이 마음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청사진을 그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뭐 더 덧붙이자면은 이 한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홍립되면서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는
어떤 참신한 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옹립을 했는데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 또 뭐 여러 예측들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그 조만간 뭐 2월 말에 3월 초 적어도 뭐 그때 가서는 바뀔 것입니다. 거기도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는 것이죠. 네. 민주당의 그 비대위원장으로 그 어떤 참신한 인물이 그 나선다 그럴지게 한장관이 거의 차별화되는 좀 더 보다 진취성을 가지고 또 그 새로운 면을 가지는 그런 체제를 이 유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비전을 일단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비전을 꼭 제시를 해야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언젠가 그만둘 것으로 예상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참신함으로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역시 또 비전과 맥락 같이 하는 거.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 비대위원 구성을 튼튼하게 잘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예를 들면 비대위에 들어야 될까요? 이게 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비윤 인사까지도 적극 뭐 영입해야 된다랄지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좀 튼튼한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그것은 우선 그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의 그 비대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뭐 결정돼야 되겠죠. 네네. 그러나 뭐 좀 일반적인 그 원칙을 그 말하자면은 좀 더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 또 올바른 또 소리를 그 낼 수 있는 그런 강단에 있는 인물들이 그 적어도 비대위원회에 그 몇 분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가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은 뭐 크리스마스 휴일이고요. 26일 있고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뭐 나갈지 뭐 아니면 뭐 남을지 뭐 다른 방법을 택할지에 대한 마지노 날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로 된 이 분께서 이준석 장관에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전에 우선 우리가 그 확실하게 해둘 것은 27일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탈당을 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반드시 탈당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 약속을 어기가지고 지난번에 그 영남신당 티켓신당 만들겠다고 그러다가 그걸 그 설거머니 거둬들어버렸죠. 적어도 국민의힘이 어떤 그 제일 그 야당의 그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 시간을 그렇게 그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27은 반드시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색깔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두 분이 만나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보완제 역할을 못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점으로 들어가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말하는 그 능력주의라는 게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낳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 이념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 법무장관이 이임사에서 자신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런 능력주의, 시대에 뒤떨어진 이 낡은 또 차별적인 이런 이념에서 확실히 전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의힘이 어떤 체제가 들어서라도 이런 잘못된 정치 이념이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만날 때 만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당을 이 말씀을 지금. 그건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뭐 장점도 있고 우려되는 면도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겠지만은 특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정 관계 앞으로의.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갈등 우려하는 목소리 있고요. 예를 들면은 김영삼 전북대 이회창 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여당 내 야당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당정 관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건 없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게 되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예.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정치적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어마어마한 그 무게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네. 이것을 보면서 한 장관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윤 대통령을 대하면서 이 바른 소리를 하고 또 정말 그 이 정권의 이 그 장래를 이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예. 김기현 전 대표는 오늘 이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잘할 거다. 당 면모를 일신하리라 믿는다. 이런 덕담을 또 문자로 통해서 주기도 했는데 근데 김기현 전 대표 본인에 대한 소식도 좀 있습니다. 울산 발전에 전념하겠다. 이 말씀은 지역구 출마 사수에 대한 의지인가 또 보여지고요. 이게 또 당내 총선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가 주류 희생이라는 당 공식 입장과 이게 배치된 행보인지 아니면 그래도 실기는 좀 한 면이 있지만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희생을 이미 한 건지 궁금합니다. 뭐 희생은 한 셈이죠. 예. 그러나 그 울산 국회의원직은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막 그것이 그 김기현 의원의 그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지난 작년 가을에 네. 당대표 출마의 그 뜻을 품고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실 때 예. 제가 그 한 가지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였죠? 당신이 그 당대표가 되면은 이 정말로 우리의 그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이 개혁 정책들을 대통령실과는 별도로 이 구상을 해서 하나씩 발표해 줄 수 있겠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얼마든지 그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김기현 그 당시 이 의원이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걸 다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현 당대표하고 예. 깨끗하게 그 전련을 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 측면에서 네. 김기현 당대표가 만약에 제 조언을 듣고 또 그 저하고 약속을 존중을 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적당치 않죠. 김기현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훌륭한 인품과 그 품성을 가진 분입니다. 예. 그런 분에게 제가 또 이렇게 좀 못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훌륭한 인품 많지 않은 가문에 그렇게 훌륭한 인품 가진 분들이 변호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침으로 좀 읽혔던데요. 예.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임금님 놀이에 빠져서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예. 임금님 놀이 어떤 놀이인 건가요? 요 최근에 드러난 그 두 가지 예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예. 첫 번째는 그 박성민 의원이 윤 대통령과 내다는 밤새 통화한다. 밤새 통화를 20몇 통을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응대를 못했다느니 술 마시러만 한다든지 그런 말들을 이 공공연하게 하는 이런 일이 과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은 네. 지난번에 중소 벤처기업의 장관이란 이영 장관이 예. 내가 요번에 장관을 그만두면은 서초로 갈까 어딥니까? 예. 그걸로 갈까? 예, 다른 쪽으로. 예. 그런 꼭 어린애가 다른 애들한테 자기 아버지 사준다고 그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같은 그런 철부지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 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일까? 그런 면에서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 박성민 의원이나 이영 장관이나 그런 일들에서 그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제가 강한 의지로 말씀드린 거죠. 예. 그 대통령이 좀 변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이제 연말이고 새해에 보통 의뢰 신년 메시지,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요. 어떤 형식을 빌리는 건 두 번째더라도 윤 대통령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처럼
이 그 내각이나 예. 그 대통령실이 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어떤 면에서 뭐 저는 그 난쟁이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시 그 대통령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제대로 된 그 올바른 소리 그 쓴소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그 돼서는 안 되겠죠. 네. 뭐 그런 면에서 그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좀 더 그 훌륭한 분들로 그 이 내각이나 비서실을 그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 한국이 그 저출산이나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 그 예. 나라의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뭐 인구 절벽, 뭐 예. 결혼하지 않는 문화. 예, 뭐 그렇죠. 그 이런 점들을 그 감안해서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이제 그 장래의 그 희망을 갈 수 있게 예. 지금 그 지치고 힘든 국민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대통령이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이 연두 기자회견이나 그런 데서 그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뭐 활약을 앞으로 한다고 손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맥락을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악법이다. 실제 그러한지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 건가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요. 그 특검법이 말이죠. 예. 한장호도 그 지적했다시피 그 어떤 독소 조항이 있지요. 예. 그 민주당의 그 자매 정당인 그 정의당이 그 특검을 그 선정할 수 있게 하고 네네. 또 그 수사 상황을 막 그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그 해놨죠. 네네. 뭐 이런 것은 그 좀 그 지나치죠. 또 그 헌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그 고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은 윤 대통령은 그 당연히 그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봅니다. 네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좀 더 본질적인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우리가 그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과연 영부인으로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그 전임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와 대비해 봐도 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종기를 혼자 그 몰고 가서 타지마을 관광을 하고 예. 또 그 국고를 많이 그 축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옷이나 그 장신구들을 과다하게 그 구입을 했죠. 네. 뭐 그 또 나아가서 그 대기업 그 총수들을 청와대로 뭐 이 초치해서 이 그 뭐 그런 이 활동을 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참 그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그 뭐 물론 있겠죠. 네네. 또 김건희 여사 처신을 잘못하신 것이 그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과연 김정숙 여사의 그것과 대비해서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점에 비춰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을 받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아주 굴욕적으로 수사 상황을 막 중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한 나라가 이런 그 정정의 소용돌이에 네네. 막 이거 한없이 그 빠져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 또 지도부 교체 이거를 전제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딱 선을 그은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한 2말 3초 정도의 체제가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누가 올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사퇴를 한다면 그 사퇴는 공천을 그럼 다 끝내고 간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천을 뭐 다 끝낸 시점에서 사퇴하시는 거는 그 큰 의미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민주당이 그 내부 구조를 그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그 이재명 그 당 대표가 그 정권을 행사하면서 당을 이끌어 가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가 그 다수입니다. 네네. 민주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이재명 그 당대표 못지않게 지금 민주당의 과점 주주인 그 이해찬 선생이 그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실로 이해찬 선생이 그 민주당의 그 베스트 마인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후임 이재명 당대표가 여튼 뭐 사퇴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도 비대위를 그 구성한다 그럴 적에 네. 비대위원장으로 그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한 그 네. 이해찬 선생의 의사가 그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네네. 뭐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낙연 전 총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찬 선생이 결정하신다고 할 때 후보 유력한 인물로 또 오른 분은 네. 김부겸 전 총리나 또 이탄희 의원 네. 그런 정도가 아닐까 저는 막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이탄희 두 분이 차후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뭐 있다 이런 말씀. 그 두 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심에는 이해찬 내 뜻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는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오늘도 또 불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혹이 계속해서 이제 관련자분들 소환도 있을 테고 하다 보면은 총선 전국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큰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말 3초까지 간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그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 사이에 어떤 반향을 가져올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해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해소할 방도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대로 쭉 가다가 비대위 체제를 맡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 공천을 다 거치는 거죠. 네. 거치고 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시겠다는 건데,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의 의도대로 과연 그렇게 공천 작업 후에 비대위원 체제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냐, 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충 질문 짧게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러면 소위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요. 총선 이후에 여당에서 받는 조건부 수용하는 게 맞을지, 그게 아니면 이건 아예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건지, 그게 아니면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조사한다는 식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만 뽑아서 특검을 하겠다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여러 요소들을 국민의힘 측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튼 간에 총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 영부인을 어떤 피자로 대하면서 수사상을 이 중계 방송하고 이런 것은 좀 정치 도의상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어떤 면에서 불신하고 반목하고 또 정오하고 하는 이런 정치의 나쁜 순환에 빠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신평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마포대교부터 막힙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하객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광명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삼박부터 광명까지 정체고요.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량터널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 막히고요. 반대 논산 방향은 남풍새 나들목부터 6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장안의 화제 코너입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자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호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조홍철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오늘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계속 추운데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크리스마스인데요. 뭐 저는 정상적으로 일을 합니다만은 혹시 보좌관님들은 크리스마스 때 좀 쉬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사실 오늘 그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사실 요맘때는 매년 예산안 표결 회의가 본회의가 24일에 잡히지만 않으면 사실 24일에 잡히는 경우 이제 25일로 차수 변경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 뭐 25일 날은 통상 쉬는데 다만 저희는 이제 이번에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어서 좀 쉬지만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김 의원님이 저기 그쪽이시죠? 저 상임위가. 예. 우리 조 보좌관님 어떻게 되세요? 뭐 비슷합니다. 정기국회 끝났는데 이제 예산 일단 넘어왔고 예산 끝나면 사실은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두 가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 상임위들 인사청문회도 있지만은 첫 번째 28일 본회의가 좀 큰 행사가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4년차 국회라서 이제 총선 모드입니다. 각 당 상황들 복잡하고 지역구 상황도 복잡하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해 첫날도 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별 인기를 못 받으시겠네요. 네. 아닌가요? 오히려 나가면 좋아하시나요? 별 말씀이 없으신데. 네, 단풍놀이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 됐고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김 보좌관님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 뭐 기대감이 높고 뭔가 해보겠다, 뭐 으쌰으쌰하자, 뭐 이런 분위기일지요? 일단 오전에 뭐 기사 등으로 좀 돌았고 오후에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한 거지 아직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목표나 방향을 이제 말씀하실 거고 어쨌든 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 과정에서 뭐 의원총회라든가 뭐 당 원외 당협위원장님들하고 연석회의 또 상임고문단 의견까지 뭐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지욱 대행께서 결정을 하신 건데 뭐 찬성이 몇 프로고 반대가 몇 프로다 아니면 원사이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대체적으로는 기대감이 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협적입니까? 저는 사실 유불리를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해진 거는 총선 구도는 분명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지지해달라 뭐 이런 선거로 치러지게 될 테니까 선거 구도가 명확해진 건 분명한데 과연 그럼 그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지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건지 그거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 하고 비판도 경청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긴 했습니다. 사실 두 분이 뭐 한동훈 장관에 비하면 정치 경력으로는 한참 선배신데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비대위원장직을 맡는다. 되게 우려, 걱정 있으시죠? 저희가 좀 농담으로 그냥 정말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이제 초선 의원님들보다 그러니까 역대 국회에서 오래 근무한 좀 연차가 높은 보좌진 선수가 웬만한 초선 의원님들보다 높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림자 역할이잖아요. 그냥 저희가 그냥 자주 하면서 그냥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0수년을 보면 사실 양당이 비대위 체제였던 때가 많잖아요. 거의 뭐 비대위가 상시적으로 느껴질 만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경력이 뭐 많은 분들이 없어서 뭐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국회나 뭐 대언론 발언할 때 보면은 그 워딩이라든가 그 워딩 뽑는 게 좀 웬만한 의원님들보다 좀 탁월하다 한 면이 있거든요. 또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 의원님들이랑 이제 법사위에서 공방하면서 뭐 태도 논란이 있긴 했는데 태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주관적 영역이라 일단 그걸 뭐 옳다 그러다 그런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여의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실 텐데 한동훈 전 장관의 여러 자아 중에서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양상으로 보일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조 보좌관님 그 사람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자리는 옮기게 됐습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한동훈 전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런 거는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고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요? 항상 뭐든지 그렇지만 신상이 딱 나오면은 예. 사람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었었지만 네. 정치인으로서는 신상인 거 분명하고 예.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신상들이 나왔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반기문 총장도 그랬었고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였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신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었죠. 네네네. 근데 성공하냐 안 하느냐는 스스로의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지금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네. 보여준다면은 엄청난 신상품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신상품이 구상품 되는 거는 며칠 안 가더라고요. 저도 약간 아까 말씀 다 이어지는데 예. 이게 지금 또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뭐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한나땡 하시잖아요. 네네네. 사실 또 그 뒤에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 나오면 고맙다. 그런데 전 뒤에 괄호가 숨겨져 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그래서 이게 땡큐일지 노땡큐일지는 이게 진짜 그분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좀 열려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아까 우리 보좌관님께서 한동훈이라는 신상품이 앞으로 어떤 색깔과 콘텐츠를 내는 게 더 관건일 것 하셨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 부분에서는 포지션을 좀 어떻게 잡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 그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은 제가 원래 잘 비판을 잘 안 하는데 예. 국민의힘의 당정 관계가 사실은 수직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거의 동일체라서 네. 그냥 뭐 위에서 시키고 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몸뚱이처럼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럼 뭐 수직적 관계는 아니었고 동일체였고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전에 이제 경력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그 전에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조직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자체가 사실은 동일체 형태로 많이 움직인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던 뭐 당을 대표하는 역할이 됐던 정치인이 되면은 첫 번째 유념해 둬야 될 게 특정 정파나 아니면은 진영에 대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극복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장관이 아니라 이제 막 비대위원장이죠. 네.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은 예전에는 당의 총재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당에는 지금은 원내대표지만 그게 원내 총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당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원내 총무가 사실은 원내 대표라는 게 생겨가지고 원내 중심으로 정당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뭐 자민련 총재, 뭐 한나라당 총재, 막 이렇게 총재 체제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원내 대표 중심의 그 원내 정당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을까? 현재 이거는 물음표. 그런데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게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나 하는 얘기도. 그리고 그게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게 물론 한 몸이라고 하셨지만은 꼭 나쁜 것인가 하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당정 관계라는 게 이게 뭐 수직적이어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무배드 가를 수 없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이제 당정이 그거를 뭐 조율해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계속 장관하면서 공격받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도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분이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이분이 자기가 이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을 수행한 그 동안 공인 또는 이제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자기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을 때 굉장히 거기 예민한 성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왕 비대위원장직을 안 하면 안 했지 수락한 이상에는 자아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은 뭐 누구의 아바타라든가 뭐 동일체 뭐 이런 연장선에서 수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열려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했던 얘기를 좀 돌려주고 싶어요.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첫 번째 내걸었던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했던 게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그랬었고 네. 결국 용산으로 갔지만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했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바로 그 수직적 관계를 없애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그 얘기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네.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안 얘기 잠깐 해볼 건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하여튼 뭐 합의가 됐고요. 본회의에서도 좀 통과가 됐고요. 근데 항상 이 시기만 되면 뭐 예산안 가지고 뭐 티격태격하는 모양새가 좀 뭐 낯설지는 않습니다. 익숙한데 몇 년째 지금 법정 시한을 넘어서 예산안 통과되고 3년 연속 지각 처리되고 예전에 한번 뭐 짧게 뭐 진단해 준 적이 있지만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원래 법정 처리 시한이 2일보다 19일 지나서 이제 오늘 통과가 된 건데요. 네. 사실 저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조 부장님이랑 잠깐 나눴는데 네. 오늘 이제 저는 어제 여야가 합의한 것도 사실 극적으로 봤어요. 저희는 사실 28일에도 본회의가 있으니 그때 또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고질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는 사실 국회가 반성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보좌진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뭐 빤빤히 놀거나 시한이 막 닥쳐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 그냥 닥쳐서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실제로 예산안 심사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일례로 제가 2014년에 그때 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거기 이제 예결위 간사원실에서 있었는데요. 예. 정말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예산안 심사를 하잖아요. 네. 정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달이 넘게 집에도 못 가고 주말도 없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예. 그게 끝났다고 끝났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산안 공청회 세미나 뭐 상임위 예비심사 막 이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당시 사실 너무 무리하다가 편도선염 걸려갖고 막 응급실에 간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600조 원대 예산을 이 짧은 기간에 본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예. 아까 우리 김 보좌님은 되게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야도 평가를 각각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조 보좌관님의 이번 예산 평가를 하신다면요? 저는 굉장히 점수가 박해요. 박하세요? 네, 양당 모두.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의 목표만 지켜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액만 지켰다. 이게 목표였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감액 안 당했다. 네네네. 근데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총액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권 초기서부터 아무튼 우리는 국채 발행 안 한다, 건전재정한다 이 목표만 지켜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 야당 입장에서는 뭘 해냈냐면은 정권이 새로 추가시킨 예산 삭감했다. 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늘린 예산들을 들여다보면은 0.3조 새만금, 0.3조 지역 앞에 늘렸는데 사실 이거는 예산만 넣고 보면 또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그냥 민주당 체면만 살려준 예산이고 문제가 됐던 건 R&D인데 정작 R&D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머지는 뭘로 다 끼어 들어갔냐면은 아마 내일서부터 여러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각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들로 채워놨어요. 나머지 감액된 부분들이.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각자 내걸었던 목표만 달성하고 나머지들에 대한 심사가 참 부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 정치부 발제가 하나 나왔네요. 지역구 예산만 또 챙겼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 또 먹고 살 걸 주셔가지고. 예산안 처리는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났고 뭐 진행 중이고 다음 주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 이게 뭐 쟁점이라고 하는데 뭐 언론에서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강경대치, 분위기 급냉, 뭐 얼어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국회에서도 실제 좀 긴장감이 감돌고 그럽니까? 어떤가요?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오버하나요, 언론에서? 이게 물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건 사실이에요. 네. 각 당의 입장이 많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아시다시피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패스트트랙 네. 걸려있고 240일이 되면은 무조건 상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인데 그게 결국 28일이면은 240일이 다 차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본회의 상정되는 자동으로, 거고 예. 그거는 뭐 여야 합의나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당에서는 굉장히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야당에서는 뭐 무조건 올리자고 할 테지만 이건 법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날은 어찌됐든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처리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다음에 뭐 여당은 어떻게 나올 건지 거기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제2요구권을 할 거다라고
라고 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뭐 일부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다고 해요. 총선 후에 수용하자라는 조건부로. 일단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이 쌍특검에 앞서서 뭐 방송 3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노랑보훈특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내내 저희 당에서도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걸 안 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처리를 시도한다. 근데 그때도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았는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 뭔가 이 법에 대한 부담, 이 법안을 처리했을 때 부담이 있지 않나? 아니면 법안 내용이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거나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찬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걸 다수로 밀어붙이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제 수기해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건데 이걸 좀 다수당이 좀 밀어붙이니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이 쌍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당의 입장은 일단 이 뭐 문제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사들이 털었지만 그때도 혐의를 못 찾은 거다. 네. 지금 이걸 다시 재탕하는 거는 뭐 전형적인 정쟁 유발용이다 이렇게를 말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던 한동훈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저께 한 얘기가 이제 첫 번째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전제를 깔고 이제 국민께서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된다고 이제 전제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독소 조항 수정안 수용은 시사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 오늘 수락하셨으니까 이제 특검법이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제 어떤 정쟁이나 총선용으로 악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제동을 걸거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수정해서 뭐 이런저런 거 소위 말해서 딜을 한 다음에 어떠냐고 하면 야당에서 받을까요? 그럴 리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웬 수정안을요. 240일 동안 뭐 하다가.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부권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돌아가서 사실은 저는 그 민주당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나 거부권은 헌법상에 있는 헌법기관을 서로 견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자주 쓰이면 안 되는 수단인데 지금 이번 대통령 현재까지 6번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거부권이 6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 45건이에요. 그다음이 노태우 대통령 7건이고 그다음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6건이에요. 지금 이번에 2건 하면은 2등이 됩니다. 그러네요. 거부권 행사 2등.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 두 번째가 될 거냐 말 거냐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도 지난번 양곡관리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실에서 대안을 내놔야 돼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길 게 아니라 양곡관리법도 거부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안이 있다고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제의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밀어놓는 거는 사실은 그런 카드를 쓰는 거는 막 쓰는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보태실 의견 있으시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볼게요. 이제 뭐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이제 보좌관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좀 실무적인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문회 때 이제 뭐 어떤 정책의 뭐 전문성, 뭐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물론 일부 하지만 의외로 뭐 도덕성, 뭐 개인사, 가족사 이런 게 하고 좀 넘치긴 해요. 물론 뭐 애초에 후보 검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도 왕왕 나오긴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청문회 준비할 때 포커스를 좀 어디에 두세요?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표현으로 좀 얘기되는 거를 좀 찾아다니는데 의원실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여야의 접근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도덕성이나 가족사 문제가 좀 약간 이슈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부각하는 쪽은 이제 야당이겠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위장전이 투기, 음주, 폭력, 탈세 이런 문제 이제 끄집어내려는 쪽은 야당이고 주로 여당 의원실은 정책 질의하려고 하죠. 이제 후보자의 능력을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측면이 좀 크고 아니면 또 가족사나 도덕성 문제라도 여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면 뭐 미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여당 의원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만 확실한 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자를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당 의원님도 아주 칼날같이 질의하십니다. 뭐 비슷한
준비 과정이신 것 같고 그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 후보자 경우에서 인사청문회 제출한 서면 답변이 현 장관의 후보 시절 답변을 복사해서 복붙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장관 후보자가 좀 성의 없이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건 오래된 보좌관의 입장에서 그 송미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송미령 후보자가 전직이 뭐냐면은 농촌경제연구원의 기조실장이었어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까지. 그러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제가 있는 정무위 소속입니다. 정무위의 경사연의 저 밑에 있는 조그마한 기관에 아주 조그맣고 하는 기관의 기조실장이에요. 그 정도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을 받아가는 기관입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청문회 준비팀이 꾸려져요. 청문회 준비팀은 농림식품부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장급이 중심이 돼가지고 밑에 국장, 과장들부터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송미령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팀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희들 표현으로는 그립이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준비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또 분석을 하시네. 정무에 진짜 되게 여기 정무에 왜 이런 기관이 소속돼 있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가끔씩 보면. 경사연의 그런 네. 저는 이분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정무인데 높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연의 이런 연구원의 기조실장 같으면은 인사봐도 보좌 만들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송곡 검증이 예고된 또 하나의 청문회 중에 하나가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김민정 보좌관님 보좌하고 계시는 김병우 의원님이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고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이미 김홍일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 제기 전문성에 대해서 이 방통위 관련의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랑 또 예전에 또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나왔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여당 의원실이기 때문에 정책질이나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저희도 당연히 질의를 해야겠지만 또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주로 정책 질의로 갈 것 같고요. 이게 또 저희가 직접 또 해야 되는 전략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자니까 공식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우리 의원님 혹은 우리 당에 하는 한마디 조 보좌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비대위 출발했으니까 일단 뭐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한마디인데 한동훈 비대위를 보고 우리 당에서는 지금 대통령만 바라보는 비대위라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는 국민만 바라는 통합 비대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서 또 민주당 얘기로 가름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민정 보좌관님. 저는 협치에 대해서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잘 안 되고 있는 협치를 말씀드리기 저희가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양쪽 민주당이랑 저희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같이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아니 여야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만 생각하면은 협치를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협치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라디오 저녁, 저는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